고품격 미디어 비평방송 기레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덜입니다. 심프로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 저희 기레기의 관점에서 19년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조국. 예, 사실 조국 뉴스에 너무 이제 나중에 지겹다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요. 다른 비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기레기 입장에서.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번져져서 이 조국 사태 2019뿐만 아니라 2020까지 아주 뜨겁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대리점, 오픈북 시험 그런 것까지 최근에 나왔고 기레기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언론 지평을 새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어떻게 기자들이 쓰고 또 독자는 어떻게 그런 기사를 소비하고 2019년 패턴은 이런 거구나. 전 조국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회부 기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국 사태가 나면 정말 사표 쓴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써라. 아무 상관없다. 요게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예. 기자? 많으니까.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럼 천재 빽가리가 기자인데 옛날이랑 니네 기자 이거 달라.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 이게 독자의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는데 사실 뺑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제가 격려도 좀 가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두 번째 뉴스. 야, 이게 지소미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기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불매운동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타격이 있었고. 타격이 있었죠. 일본도 그것 때문에 외교적 카드를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다행히 그래도 막판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면서 협상을 더 이어가는데 어떤 제품이 이제 일본 제품이다 이런 지적을 잘 해줬고 언론에서 또 근데 이걸 또 기업들이 또 마케팅의 영역으로 잘 악용한 경우도 좀 있어요. 국뽕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타사를 저격하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번졌죠. 최근에도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다. 메이드 인 재팬 애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저머니가 왔다. 이렇게 이제 역마케팅을 했는데 하여튼 국민과 언론이 간만에 한번 잘 똘똘 뭉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설프게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 사실 그래요. 네, 그때 뭐라고 했지?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멘트가 이 중단하는 거 중단 효력 결정 그러니까요. 중단을 하기로 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이 말이 이상해. 아닌 듯 하나 아닌 것 같지 않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아닌 이런 내용이 말을 했어요. 지수면 연장이죠. 그래 연장이죠. 여섯 연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기레기들은 안 쓸까? 연장이라고 쓰면 청와대에 전화 오거든요. 왜? 연장은 아니다. 연장은 아니다. 연장은 아닌데 연장을 하되 이게 또 유동적인 것이라서 이런 원래 말 많으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4월 달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식목일 앞두고 큰 산불이 생겨서 정말 많은 피해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산에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비평을 많이 했던 게 큰 사건인데 산불이 7시 정도에 났대요. 근데 공중파, 특히 KBS 이쪽 재난 주간 방송사들이 첫 방송 나간 게 10시 한 53분? 거의 11시가 다 돼서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재난 주간 방송으로서 돈을 받잖아요. 많이 받죠. 많이 받고 그만큼 또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소화하느라 바빠서 이런 속보는 정말 좀 넣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재난방송사 다 뺏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올해 맨날 말하지만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다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 매년 시끄러웠죠. 근데 체감상 올해는 진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은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그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가지고 한국 관광객이 그렇게 해외 사건인데도 많이 피해를 보셔가지고 안타까운 지금도. 또 여기에 또 기레기들이 있어. 이게 좀 재밌게 쓰려다 보니까 분명히 데스크가 그랬겠지. 야, 보상금 얼마 나온다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파면서 쓰는 바람에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관심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땡기는 그런 기사 정말 지양돼야 되겠죠. 다음 소식은 또 이 집값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평당 1억 시대 강남 서초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값을 두고서 언론들이 이 정치권과 연관을 좀 많이 시켜요. 또 보수 매체일수록 이 집값 정책이 잘못됐다. 현 정권은 집값 올리는 정권이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치권에서 뭔 일어나는지 관심 없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는 모두가 관심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사거리인 건 맞아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 정도 성공했다. 반 정도 성공했다. 네, 결국에는 집값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네, 못 잡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런 거는 아쉬워서 좀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거 보수 매체에서 아주 잘 걸렸다예요. 요거를 약간 좀 자기 언론사에 논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이거를 악용하는 것 같은데 사리사욕을 좀 너무 채우는 그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았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정부는 잡았냐? 못 잡습니다. 이 경제는 정권으로 잡히는 게 아니죠. 이 부동산이란 건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그 경제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우스푸어 오히려 그 담론이 줄어든 것 같지만 저희는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모든 재산이 다 몰빵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예요. 죽어도 집 한 채는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은퇴자들의 자산의 80%에서 90%가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집값을 잡아버린다? 그럼 경제가 급격히 하향선을 긋겠죠. 세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도 불가능하고 급격한 상승도 나쁘고 그런 기저에 깔린 사실들이 있지만 그 점은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게 좀 보도에 미흡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포기하고 집값 잡겠다 이런 언론 발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춘재. 2019년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이름 세 장.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름이 바뀌었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고 뭐 이게 86년 뭐 그때 사건들이에요. 그 당시 뉴스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화성 연쇄살인범 중에 한 명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특종으로 보도가 많이 됐던 모양인가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환경이 뭐 경찰이 발표하는 걸 언론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찰 기사라는 게 대부분 그런 식이고. 하나 아쉬운 거는 뭐 지금 밝혀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조금 어떤 독한 기자가 한번 파봤으면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안 받겠어요. 팠다가 같이 묻힐 수가 있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 과학 수사가 있을 리가 없고 살인의 추억 영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보셨겠죠. 그때도 그 영화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진범인 줄 알았고 믿었고 그런데 증거가 아니라고 하고 그럼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입증할 기술도 인력도 열정도 없었다고. 하여튼 조금 누군가 이건 아니잖아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거의 한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자들이 많이 좀 밝혀서 빨리 재심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 좋은 슬픈 소식도 많았지만 2019년도에 그 판문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만난 거 이거는 그래도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현대사 교과서에 앞으로 실릴 그런 사진을 찍게 됐죠. 다시는 이렇게 그 뭐 삼국의 정상이라면 정상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전 세계에서 타진했고 모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좀 시원치 않아요? 그림만 좋았어요. 그림만 좋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좀 놀아놨다. 우리 기레기 편에서 트럼프 사용 설명서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선을 위한 우리가 발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뭐 미국을 겨냥해서 뭐 날강도다. 뭐 호날두는 아니지만 날강도 같다. 이런 비판을 뭐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올해 북미, 그리고 한미, 한북, 남북 관계를 보면 모양새는 좋았으나 초반에. 그림은 정말 좋았죠. 이게 방송용으로는 진짜 좋았어. 포석은 기가 막혔어요. 435 완전 잡은 듯 보였는데 또 하노이까지는 막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한 4월 탔죠. 그렇게 와가지고 회담까지 임하고 정말 모든 게 2019년에 열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반부에 들어가더니 중원에서 난마가 시작되고 그러게요. 결국엔 손이 꼬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건 무엇인가 우리가 북미 남북 관계에서 대체 더 발전된 거 2018년보다 따져보면 아리송하거든요. 없어요. 후퇴했고 오히려 이제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퍼주는 정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퍼주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실적으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실 때 마침표를 찍으실지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언론에서 이런 대안을 좀 내놓기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
없죠. 없지. 왜냐하면 이 북한 보도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렇죠. 북한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자는 몇 안 돼요. 아니 사실 정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보가 없는 게 제일 치명적이죠. 그렇죠. 뭐 어디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뭐 기업 오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오너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기자가 몇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 국가 정상이나 SNS를 뒤지면 그래도 조금 꼬투리는 나와요. 근데 네. 여기는 뭐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국의 북한 보도라는 것도 사실 질적으로 담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예. 정부가 잘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2020년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CJ E&M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던 사건인데요. 프로듀스 X1 투표 조작 사건 이걸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뒤흔들었던 사건. 예, 이거 기레기에서도 다뤘는데 아주 좀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반응이 조회수가 장난 아니었어.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참여도가 높았던 게 국민들이 특별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키우는 그런 연예인이 뜬다. 이런 만족감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망감은 굉장히 크셨겠죠. 그 젊은 층에서는 더 뜨겁고요. 중장년층보다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아직도 굉장히 뜨겁고 후속사 때, 그러니까 내 지지하는 아이돌이 예. 유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돈을 얼마를 줄 거야, 걔네한테 배상금을 줄 거야, 말 거야.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네티즌 수사대가 이런 내용을 진짜 밝혔고 그게 또 사실이 됐어요. 사실 이거 기자들이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기자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좋은 얘기예요. 네, 기자만 취재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네. 일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비기자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이 취재하고 자기들이 보도하고 내용 굉장히 많고 인기가 오히려 웬만한 매체 구독자 수보다 많고 많은 사람이 보는 걸 보면서 예. 기자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 뭐 너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분석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기자인데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그런 보도 채널 하는 기자들이 몇 명 보여요 지금. 많죠. 네, 지금 뭐 5만짜리도 있고 만짜리도 있고. 근데 이게 언론사한테 허락 받고 하나? 안 하지. 아니 근데 이미 티가 났거든요. 소문 다 났거든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타 기자가 필요하거든. 근데 근무 시간에 하거든. 근무 시간에. 그게 문제인 거지. 심프로 이거 기레기 말고 또 딴 거 하지. 아니 뭐 심프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최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심프로와 목소리 비슷하신 거 나오면은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알바 뛸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레기에서 심프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전 기레기가 메인 채널입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초 사건이었어요. 한 1년 정도 됐죠. 이 버닝썬 사건. 사실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싹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였어요? 예, 올해 이제 1월 달이고요. 작년 연말에 김성규 씨라는 사람이 이 버닝썬에 갔다가 그 가드들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경찰서에 연행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사건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마약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의혹이 또 사실로 밝혀졌고 거기에다가 또 연예인들까지 연루됐다. 그래서 빅뱅, 승리가 깊숙하게 개입이 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범죄의 의혹이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또 윤총경, 그 경찰도 연루가 돼 있고 지금 정준영이죠? 네, 정준영은 감옥 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버닝썬 사건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좀 성관계 동영상 이런 부분이 이제 커지면서 이 클럽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 이후로 실제로 강남에서 클럽 매출이 한동안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답니다. 네, 다시 회복됐고 아레나 다시 오픈했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건 주동자라고 지목되었던 분들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MBC가 사실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요거 하면서. 재미만 봤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의혹 보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YG가 좀 제일 애를 먹었죠. MBC 때문에. 어떤 클럽 게이트 때문에 양현석 씨가 좀 계속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연초 사건인데 벌써 지금 후반부 지나가면서 다들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버닝썬이 뭐더라? 이렇게까지 우리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네요. 이거 용두삼이었다. 버닝썬이 결국에.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거를 좀 캔을 줄여놨더니 경찰에서도 사실 조금 좀 그렇게 너무 키운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 인사가 명단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그렇죠. 이 경찰도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됐었는데
아무튼 너무 이 사건을 실체보다 많이 키운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어떤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남았었는데 그것도 뭐 결국은 그냥 카더라로 묻혀져 버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잔혹범죄가 좀 많았죠. 2019년도에. 그렇죠. 이게 뭐 말만 들어도 무서운 사람들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정말 그 안인득 같은 경우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뭐 장대호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들 왜 이렇게 범죄가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거 아세요? 정말 세상 무섭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지를 해요? 당당했죠. 양아치가 양아치를 죽인 거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넌 죽여도 싼 놈이야. 법정에서도 네.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나라지만 예. 문헌이나 인터뷰를 보면 사형장에 들어가면 누구나 반성을 한답니다. 뭐 그렇겠죠.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네.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실제로 닥칠 거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런 잔혹범죄가 발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요. 그건 좀 문제죠. 좀 제목에서부터 자극적으로 뽑아야 되고 후킹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범죄 수법이나 이런 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언론사에서 지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19년도를 뜨겁게 했던 10대 뉴스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19년도에 좀 쪽팔린 뉴스들도 좀 많았죠. 이게 언론인으로서 봤을 때 이런 기사는 좀 창피하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10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지고 말이 많았죠. 연합이죠. 연합이 좀 주범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사진 사고의 문제가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그 실루엣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썼어요. 뭐 너무 비일비재해서 SBS도 이거 터뜨렸고 예.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합성되는 그 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DB에서 안 지워졌는지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나왔어요. 네, 연합뉴스 DB에서 안 지워지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포가입니다. 포가죠. 포가서 그거를 그래픽으로 또 딴 데서 만들어요. 연합뉴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조금도 줄이고 나름대로 이제 징계도 하긴 했는데 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인공기를 박은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이제 사과를 하고 했지만 정말 이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좀 의도적이지 않냐 그런 비판까지 나왔었습니다. 언론사의 일베가 암약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너무 많았고 그런 얘기가 좀 많았죠. 실제로 KBS에는 일베 사원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을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이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취재기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일베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 검증은 못하죠. 그렇죠. 이 사진 쪽 쓸 때 특히 이게 좀 기사는 오히려 여러 번 데스킹을 거치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 사진 쪽에 이런 사고 2020년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뭐 쪽팔린 뉴스는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 기사인데 이게 아주 시끄러웠죠. 올해 한겨레가 위기예요, 위기였고. 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특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근거가 너무 빈약했어요. 그때 언론계에서는 굉장한 무리수라는 얘기가 많았죠. 좀 그랬죠.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날려버린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뻘쭘해진 게 지금 당시 장관, 지금 전 장관이 된 조국 전 장관이 아니다. 우리도 조사해봤는데 그렇죠. 윤석열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붕 떠버렸죠. 일단은 그 윤석열 총장이 고소한 사건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셀프 조사다 이렇게 좀 검찰을 좀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게 별로 국민적인 공감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해줘야 될 분들은 여권 지지자인데 그렇죠. 여권 지지자가 마음을 주기도 전 한겨레 마음을 주기도 전에 조국 장관이 당시 장관이 나와서 정리를 해버렸죠. 아닌데? 그러니까 한겨레는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사실 오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기자협회라던가 기자단체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 성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고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백기투항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고소 취하를 고려하겠다고 윤 총장이 얘기했는데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레에서 잘못하면 뭐 신뢰도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사태를 봐선. 다음은 기자들 사이에 커뮤니티 많이 있죠.
무슨 커뮤니티 말씀하시죠? 예. 기자들끼리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네.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 기자들이 정준영 사건입니다. 여기에 성관계 영상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다른 기자들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게 미디어 오늘에 알려져서 좀 창피스러운 야 기자들 너네 진짜 웃긴다 이런 비평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영상 떠돌 때마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한테 달라고 하는 비기자분들도 계시고 기자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기자한테 나 이거 영상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도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세간에 관심이 가니까 나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목적이 있죠. 이런 지식층인데 기자라면 성관계 동영상을 좀 보고 싶어서 달라 이건 좀 비난을 받아도 싸죠. 기자는 지식층이 아닙니다. 지식층이 아니다. 딱 정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지식층이 아니에요. 벽도 많이 낮아졌고 예.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기자들의 열정이나 아니면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제가 처음에 언론계에 발을 들었을 때보다는 선배들보다 낮아졌다는 걸 저도 동감을 해요. 반복될 거예요, 이거는. 예, 다음 내용은 조선일보의 기사 거래에 관련돼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이게 2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년쯤 다 돼가는 내용인데 박수환 씨라고 뉴스컴 홍보대행사죠. 네. 여기서 조선일보의 송주필과 간부급 기자와 이런 카톡을 보냈던 문자 내용이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좀 내려달라 아니면 기사를 좀 수정해달라 그리고 그런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조선일보 하면 신문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데 아니겠습니까? 큰 데기도 하고 조선일보는 돈을 제일 잘 버는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이런 매체가 그래도 이런 누군가에 의해서 좀 기사가 좌지우지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언론으로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고 사실은 돈입니다. 돈이죠. 모든 요즘 언론판을 쥐고 흔드는 건 예. 광고비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뉴스타파의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공개했던 문자 내용은 이래요. 조선일보 전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우 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컴의 대표는 성은이 만극합니다. 또 다시 한번 조선일보 기자는 신문에선 줄이려고 했고요. 사회면 톱을 일단 2단 크기로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이게 많이 비일비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좀 기사 거래를 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표님 기사 좀 내려주십시오. 완전히 무슨 편이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간부가 걱정 마세요. 자, 기사 좀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언론이라면 반대되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꾸로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 놀랍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흔히 있는 일이다. 너무 흔히 있는 일이라서 골프나 한번 공이나 한번 치러 가시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은 그 한겨레의 논조를 가지고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그 조국 비판을 하는 칼럼을 출고한 다음에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후폭풍을 입었는데 한겨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를 대표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진보의 주자인 조국을 까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그렇고 안 내보내자니 그렇고 근데 젊은 기자들은 우리가 색깔이 어딨냐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여러 관점으로 저는 그거를 곱씹어 봤는데 젊은 한겨레 기자들이 생각만큼 한겨레스럽지 않았구나. 요즘엔 좀 그렇구나. 원래 한겨레가 그걸로 유명해요. 한겨레 같은 사람을 신입으로 뽑는 걸로 유명합니다. 약간 좀 진보층을 많이 뽑았죠. 네, 그런 사상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신문이 약간 논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해야 언론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자꾸 이렇게 하면 현 정권을 두둔하는 매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겨레도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기자들한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편집국장이야 국장단 다 나가라. 근데 아직 안 나가고 계신데 안 나가죠. 어정쩡할 것 같아요.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근데 옆 동네 JTBC 보면 과연 한겨레가 조국 사태에서 비판의 날을 엄청 세웠다면 그렇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부수 반으로 줄었겠지 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경험이 많아요. 한겨레가 덤벼라 몸빠더라 한 번 했다가
한겨레 20일 폐간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이제 편을 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또 언론의 사명도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갈팡질팡하겠죠. 그게 이념지의 뭐 아킬레스건이죠 항상. 그래도 항상 까주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건. 예, 그 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거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또는 뭐 그 앞서서 뭐 현송월도 공개 처형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이제 이런 북한 관련된 기사를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세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사실 이건 명백한 오보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고위층으로 부상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한테 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스스로의 기사를 반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언론의 좀 어떤 더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조선은 파워 게임에 굉장히 능합니다. 오보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안 나오면 좋겠지만, 예, 질러야 될 때는 확실하게 질러요. 질르자. 지른다. 오보인 줄 알면서도 지르자. 기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설령 정부라도 예. 기싸움에서 앞지를 수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 질렀다가 한겨레 혼나는 거 봐요. 함부로 지를 게 아니라니까. 조선은 안 혼나요. 그러니까 조선은 안 뭐냐면 혼나는데. 기본적으로 욕 먹는 게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늘 먹는 거니까 네, 한 번 더 먹어도 괜찮아. 네. 멋있다. 예, 다음은 저희 기레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온 동네 단독 기사가 참 많았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단독 기사가 많은지. 하여튼 이 시작은 송중기, 그다음에 송혜교 이혼 기사가 나오면서 온 동네 단독이었어요. 이혼 기사도 단독이었고 그리고 또 누구의 귀책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단독이 나왔습니다. 송송 기사 단독은 진짜 웃겼는데 보도자료 단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보도자료 단독이죠. 네, 법무원인 보도자료를 단독 치는. 근데 단독을 보도자료를 제일 빨리 쓰면 단독인가요? 단독의 정의가 좀 모호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제지, 유력 경제지의 경우는 예. 나왔는데 이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랑 다르게 취재 중이었어. 그럼 그냥 단독 붙여버립니다. 그건 그럼 단독이 뭐 수십 개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먼저 취재했어. 그러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독 써버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기사가 표출되는 순간으로 단독을 결정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먼저 취재했걸랑 무슨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민망합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그거 취재했어. 이 얘기 다 하게. 네가 취재한 거 플러스 1을 나는. 그렇지. 한 줄 더 쓰고. 네. 사실 그 플러스 1이 또 많이 나왔던 게 필리핀에서 그 여행 작가 한 명이 피살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단독이 막 떼거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피살된 내용의 단독, 또 어떻게 피살됐는지가 단독, 유족이 또 어떻게 말한 게 또 단독. 그리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따다가 이것도 유족 인터뷰 단독. 단독자 붙이면 조회수가 정말 안 붙인 거에 비해서 3-4배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스크들이 이 단독 욕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다. 단독이 반응될 거다. 다 단독이다? 다 단독이다. 단독 뺏기기, 단독 우라카이 다 단독될 거다. 이 청취자들도 알아요. 누가 단독인지 알고 단독보다는 속도보다는 좀 바른 내용을 알려주기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자들이 성추행했다라는 뉴스도 좀 많았는데요.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이제 하여튼 그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이데일리 기자가 또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한겨레 기자도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KBS 팀장급 기자가 뭐 여기자 대상으로 성추행을 해서 뭐 징계를 6개월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기자들 왜 이렇게 성추행이 오히려 두드러져서 사건이 알려져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 바닥이 심하고 이런 거죠.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옛날 트렌드에 익숙해진 분들. 맞아요. 예전 그 꼰대 부장이나 국장들은 보면 여기저기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걸 너무 스스럼 없이 해. 그리고 홍보대 행사나 홍보팀 만날 때. 그렇지. 왜 남자가 나왔어? 술맛 안 나게. 무서운 발언인데 그거 바로 털릴 텐데 요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행이었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렇지. 왜 네가 술 따로? 맞아. 여자한테 한잔 하자. 한잔 먹어보자. 그리고 또 못생겼다고 지적하고. 근데 올해 정말 많은 정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집으로 가는구나. 집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공포심, 경계심이 많이 늘었던 한 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한 20년씩 이렇게 된 기자 꼰대 부장들 보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좀 거칠어. 거기서 나온 이런 악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BS 앵커로 좀 유명하신 분도 이분은 또 성추행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었네.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언론인들이 그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스럽지 못한 일이 많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조국하면 연관 검색어가 김성령 씨가 떴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후원하는 배우가 김성령이다. 그리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근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서가 하나도 없네. 근데 이렇게 해서 기사를 자극적으로 던졌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 예, 유사 저널리즘,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에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분이잖아요. 자꾸 자기 전직 기자라고 주장하시는 예, 그분. 뭐 스포츠 연예 전문 기자. 근데 또 그걸 또 따랐었어, 또 많이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르는 행동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자가 아니니까. 예. 근데 전직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기자인 양 행세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 뭐 그 욕 먹겠지.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타격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족보가 없으니까. 근데 근데 그거를 받아서 써주니까 문제인 그러니까 거예요. 또 국민들은 이걸 다 기사라고 생각해요. 싸잡아서 그냥 뭐 기레기 소리 듣고 가짜 뉴스 양성속 이렇게 뭐 폄하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윤지호 씨가 기자들을 바보로 많이 만들었죠. 윤지호 사태 아직 수습이 다 안 됐는데 일단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고 있죠.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같은데 이 작가분도 자서전을 써준 작가분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렇게 윤지호 씨하고 했던 이 얘기들 그런 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다 공개를 했겠습니까? 이게 뭐 기자뿐만 아니었어요. 여기 속어 넘은 사람이 여가부. 많이들 넘어갔죠. 여가부 근거 없는 숙박 비주얼. 예. 이번 국감에서 완전 탈탈 털렸죠. 그렇죠. 또 경호비도 지원해줬어요. 여당에서도 주력 인사들이 엄청 밀어줬어요. 윤지호. 예, 많이 이용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갬성파리는 기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이건 뭐 모두 할 수 있지만 기자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예. 뜨거운 사건들수록 냉정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때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윤지호 씨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공중파 특히 뭐 KBS에도 나가고 하여간 모든 뉴스마다 다 윤지호 씨가 나와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좀 증언을 했는데 과연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호 씨가 봤냐. 여기서부터 이제 기자들이 검증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핫하니까 그냥 일단 불러서 인터뷰하는 게 너무 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려고 하면 울었어요. 검증하려고 하면 울었다. 네, 감성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예. 검증을 하려고 시도하면 기레가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윤지호한테 누가 돌을 던졌겠습니까? 기자가 만약에 윤지호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으면 그 기자 탈탈 털렸을걸요? 그럼요. 실제로 털린 적도 있고 뭐 두 계열사들이 윤지호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했다가 예. 한번 털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도 무서웠는데 사실 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좀 창피한 뉴스를 저희가 소재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